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5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우리 한국에게도 상대로 경악할 만한 핵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툭하면 한국을 위협해왔던 중국도 전략 폭격기와 전투함정을 보내 함께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반도를 위협했는데요. 지금까지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온 러시아가 이제 중국과 함께 한반도에도 침공 야욕을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핵무기로 한반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략 폭격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알고 보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내비치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왜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4일 오전 7시 56분 중국의 H-6K 폭격기 2대가 제주도 남서쪽에 있는 여도 서북방 126km 지점에서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하더니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2대 H-6 폭격기는 이후 동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 러시아에서 날아온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 그리고 소위 계열의 전투기 2대와 합류하더니 9시 58분쯤 카디지에 또다시 진입해 우리나라를 위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날아온 이 6대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10시 15분이 되어서야 독도의 동쪽 방면으로 통해 카디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약 2시간이나 핵무기 투사가 가능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및 전투기들이 카디지를 함부로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혹은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카디지와 같은 방공 식별구역은 엄연히 말해 영공은 아니지만 사전 통보 없이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며 상대국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합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날 오후 3시 40분쯤에도 카디지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날아온 6대 군용기를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전날인 23일 중국은 지앙카이 2급 포위함 2척을 동해상으로 진입시켜 이날 24일 오후까지 동해상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함정, 폭격기 및 전투기들이 우리 한반도에 가한 위협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닌데요. 중국의 H-6 전략 폭격기는 중국이 소련제 투폴레프 16 폭격기를 라이센스 생산해 만든 버전으로 주입 폭장량이 약 9톤 정도라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의 최대 폭장량 11톤보다 작다고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H-6 폭격기는 공중에서 발사될 경우 사거리가 최소 2000km에서 최대 3000km 이르는 CJ-10 순항 미사일을 6발이나 장착할 수 있고 이것들은 하와이 기지에 있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우리나라를 멸망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는 더합니다. 투폴레프 95 베어 폭격기는 인류가 만들어내 폭발시킨 무기 중 역대 최강의 위력을 자랑했던 핵무기 차르 bom바를 투하할 때 쓰이기도 했던 전략 폭격기인데요. 지금도 이들은 서방의 B-52 전략 폭격기에 비견되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로서 KH-20 순항 미사일과 KH-22 순항 미사일, KH-101 순항 미사일과 KH-102 순항 미사일 등의 치명적인 무기들을 최소 12톤에서 20.8톤까지 갖추고 대륙을 넘어 폭격을 감행할 수 있는데요. KH-20 순항 미사일은 전장이 무려 14.95m에 발사 중량은 12톤, 탄두 중량이 2.3톤에 달해 우리 군의 현무 탄도 미사일을 연상케 할 만큼 괴물 같은 순항 미사일이며 당연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 위력도 0.8메가톤에서 3메가톤으로 21킬로톤의 위력으로 나가사키를 초토화시켰던 펜맨 원자폭탄의 최소 38배에서 142배의 위력에 달하는데요. 운영 공산 오차 CEP가 500m에서 1500m 수준으로 정확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무기라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해상 목표물도 맞추기 어려운 무기이지만 핵탄두로 탑재했다면 큰 문제가 없기에 위험합니다. KH-22는 순항 미사일이지만 20km의 초고공에서 비행하기에 속도가 무려 마하 3.5에서 4.5에 달해 극초음속 미사일에 근접하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소련은 엄청난 규모의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기 위해 초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그들을 타격하는 전술을 개발했고 KH-22 순항 미사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미사일은 시간이 지나 개량되면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700 그라니트에 비견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크기에 600km에 달하는 사거리 KH-20에 비해 훨씬 높아진 명중률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투폴레프 95에 탑재되는 KH-101, KH-102 전략 순항 미사일 중 KH-102는 핵탄두로 장착하는 버전으로 2.2톤에서 2.4톤 체급을 가졌음은 물론 사거리가 무려 5,500km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미사일인데요. 운영 공산 오차가 10m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명중률 또한 크게 발전했습니다. 러시아 순항 미사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높은 비행 고도를 개선한 것이 KH-102인데 이들의 속도는 마하 0.75 정도로 아음속이지만 영국의 타우러스 미사일, 프랑스의 스칼프나발 미사일에 비견되는 스텔스 성능까지 가지고 있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핵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응해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시켜 대응 전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및 전투기들은 카디즈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인 자디즈에도 드나들었고, 이에 일본에서도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 F-2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5월 24일 독도 주변의 상공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의 군용기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뒤엉켜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위험한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요. 2019년 7월 23일에도 러시아는 투폴 F-95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우리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지역인 동해상에 독도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했고, 이때도 중국의 H-6 폭격기들이 함께 도발을 일삼았고 우리 군의 전투기들이 경고 사격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무단 영공 침범이었지만 당시 러시아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한반도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12월에도 19대의 군용기를 보내 카디즈를 무단 침범했고, 지난 2021년에도 중국의 군용기 2대와 러시아의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카디즈를 무단 침입 6시간 동안이나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곰 사업이라든가 천궁 지대공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함께하는 등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믿고 있다가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더불어 현재도 온갖 끔찍한 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유감없이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도 소극적인 지원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답이 여전히 여차하면 핵무기로 한국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식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요. 이미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한국을 이우호 국가로 낙인 찍었고, 중국은 한국을 언젠가 복속시켜야 할 속국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중국의 입장과 행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심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위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며 한미일 안보 공조가 크게 강화되고 한미 관계 또한 전에 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세계 안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변 동맹국들이 안전하게 무임승차하며 안보 보장 혜택을 보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4월 20일 영국의 언론인 제인스 국방주간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남태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만 대응하는 한미 동맹을 넘어 기술, 에너지, 식량, 부품 공급 동맹으로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을 구사하게끔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자마자 북한을 자극하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대신 삼성 반도체 조립 공장을 제일 먼저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남태평양 위협 문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를 한미 간 공동으로 대응하는 포괄적 동맹 관계로 한미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구축한 거대한 인도태평양 동맹 체제에서 러시아와 친밀했던 인도나 베트남 등의 국가가 미국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며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한국이 미국의 중추적 동맹국으로서의 위상과 행보를 보여주며 혼자서 러시아, 중국을 모두 견제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 중 하나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순방하며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IPEF의 출범식을 가졌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 개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에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인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명확히 짚어 규탄하는 공동성명 도출을 이끌었고, 한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역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한국의 태도에 대해 불장난이다, 미패권의 앞잡이다 하는 식의 비난만 일삼다가 급기야 러시아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 시위까지 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 점점 강력해지는 한미 동맹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약탈만을 일삼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굴복할 리가 없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높아지는 동맹 관계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추적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해를 통해 미국 본토에도 핵 SLBM 위협을 가려하는 중국 전략 원잠을 헌터킬러 작전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인 만큼 앞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텐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